직장 내 분류는 직장 안에서 은폐된 곳이 성지인 거고, 뭐 배드민턴 동호회나 테니스 동호회나 이런 운동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그 체육관 안에서 또는 그들이 움직이는 승합차 같은 데에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커플들은 차에서 하고, 또 제가 진행했던 학교 선생님이 한 명 있었는데 선생님의 상간녀가 학부형이었죠. 부도덕한 선생님이었어요. 학부형이 차를 가지고 학교 내에 진입을 하면 반갑습니다. 임병수 탐정입니다.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오늘 본 이야기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한 명 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실 뭐 오래 해왔는데 그 오래 해온 거에 비하면은 딱 2번이니까 많은 횟수는 아닌데 그 정도로 임팩트는 강했죠.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탐정사무소를 찾아와서 자기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구구절절. 무슨 얘기가 이제 아이니까 들어줬죠. 음료수도 사다 주고 들어보니까 엄마가 바람을 핀다. 근데 이거를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자니 아빠가 너무 불쌍하고, 얘기를 하자니 이혼하는 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너가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그 일은 천천히 답을 찾아보자 하면서 저랑 계속 오랫동안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소통을 했고, 그 이후에는 뭐 그 남자를 정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이제 사인을 했다라고 해요. 자기가 엄마한테 좀 해명하게, 뭐 그 아빠 입장에서는 좀 불쌍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랬던 게 있고, 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 한 명 찾아왔어요. 이제 수능 끝났으니 거의 이제 성인 되기 바로 직전의 아이였죠. 엄마가 바람을 핀다. 옛날에는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남성 위주의 사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여자들이 좀 참고 희생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결혼도 많이 안 할 뿐더러 결혼 적령기도 30에서 40으로 높아진 것 같고, 30대 중반 후반도 대부분 싱글들이 많고, 결혼도 많이 안 하면서 동시에 결혼을 해도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멀리 지내고 아이를 낳는 건 나의 선택이고 내 직업이 더 중요하고, 이런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졌죠. 그에 따라서 똑같이 비례해서 여성분들의 파격적인 불륜이 엄청 또 많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의뢰했던 것도 엄마가 그 당시에 좀 젊었었어요. 40대 초반이었는데 고등학교 남자 동창하고 바람을 핀다.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외도하는 사람들 보면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배우자에게 걸리지 않게 많이 이렇게 감추거든요. 패턴도 하고 비밀번호도 잠그고 밖에서 블랙박스도 지우고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아이들한테는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엄마 잠깐만 핸드폰 좀 잠깐 쓸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우연히 이제 엄마의 메시지를 보고, 아빠는 엄마를 경계하고 엄마는 아빠를 경계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계를 안 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은 편하게 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초등학생들도 그래서 그렇게 걸리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인데 거기도 이제 엄마가 바람을 핀다. 고등학교 동창하고. 그래서 엄마를 앉혀놓고 자기가 설득을 했대요. 엄마 내가 알고 있으니까 멈춰라 바람을. 아빠한테 이야기하겠다. 그래 멈추지 않더라. 저를 이제 밖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아빠가 형사래요. 그래서 엄마가 바람을 피는데 이거를 자기는 참을 수가 있대요. 엄마한테 설득도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자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엄마가 걸릴까봐 그게 오히려 걱정이 된다. 이제 약간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아까는 아빠가 불쌍했는데 여기는 엄마가 걸릴까봐. 왜 엄마가 걸릴까봐 걱정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이유는 100% 아빠가 둘 다 죽일 거다. 아빠에 대한 공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멈추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의뢰를 받았어요. 실제로 비용도 받고. 성인이니까. 그 엄마가 이제 저쪽 충남 쪽에 살았었는데 경기 남부 쪽으로 항상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고, 깜깜한 뭐 대학교 주차장에 차를 딱 댑니다. 어떤 차는 미리 와 있고 그 옆에 갖다 대면서 밀착해서 딱 붙어요. 그러고 나서 슉 내려서 슉 옮겨 탑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포착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차 넘버 확보하고 그렇게 잡았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충격이 있죠. 체증을 하고 나서요. 네. 체증을 하고 의뢰인한테 전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정이 하는 역할은 하여튼 2가지인데 크게 분류화시키면 2가지예요. 일단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일일이 다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랬던 경험이 또 없으니까, 뭐 잠복하고 미행하고 이랬던 경험이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송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 이후에 보통 결정을 하세요. 이걸 뭐 상간소송을 할지 이혼 소송을 할지. 증거는 잡았지만 소송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화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협상의 툴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은 일정한 폼이 있어요. 반드시 변호사에게 우리가 전달할 때 소송 증거로 쓰여질 만하게 우리가 또 체증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증거를 정확히 잡아서 소송에 쓸 수도 있고 어떤 협상의 툴로 쓸 수도 있고 이야기하는 그런 타실 확인용으로 쓸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사용법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법원 소송의 증명력이, 증거 능력이 떨어지는 자료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사실인지, 엄마가 바람피는 건 맞는데, 핸드폰 상에서는 맞고 통화하는 것도 맞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그 바람피는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한 거죠. 동창까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지, 유부남은 아닌지, 같은 직장 동료인지. 그러니까 탐정한테 의뢰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바람피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누구와 피는 건지, 기간은 얼마나 된 건지, 그 상대방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 건지, 소송에 어떤 자료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는 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그 다음 스텝을 또 밟아나가고 그러죠. 불륜의 성지.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보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불륜의 성지, 뭐,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 성지가. 뭐, 데이트의 성지, 뭐의 성지, 휴대폰 성지, 특정 스팟을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뭐, 한강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어느 특정 지역에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암컷과 수컷이 만나는 곳에서는 어디든 불륜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탐정이라는 어떤 이런 인폼이 많이 확대 재생산이 현재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탐정이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합니다. 한 5, 6년 사이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조심을 하고, 일단은,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포인트를 잘 잡아서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창과 방패인 거예요. 같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륜 상대와 성질은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륜 상대는 보통 직장 안에서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낮에 나와가지고 잠깐 옆에 모텔을 가서 성행위를 하고 들어오고 손을 잡고 다니고, 이거는 우리 생각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 역시 굉장히 선수들이 돼 있거든요. 그 대놓고 모텔을 안 가죠. 시간차를 두고 가거나 조심을 하거든요. 그럼 조심을 하면 모텔이나 이런 데를 가면 또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법적 절차가 있어요. 그 모텔 안에 카메라를 법원 명령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조치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이 모텔 들어갔다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증거가 확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불륜 커플들이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모텔까지 안 갑니다. 회사 내에 라꾸라꾸 침대를 놓고 그 안에 밀실을 만들어서 성행위를 하거나, 우리 탕비실 같은 데서 CCTV 없는 데서 성행위를 하거나, 진료실 내에 혼자 쉬는 의사 선생님 방 안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장 내 불륜은 직장 안에서 은폐된 곳이 성지인 거고, 뭐 배드민턴 동호회나 테니스 동호회나 이런 운동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그 체육관 안에서 또는 그들이 움직이는 승합차 같은 데에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커플들은 차에서 하고, 또 제가 진행했던 학교 선생님이 한 명 있었는데, 학교 안에 상간녀가 학부형이었어요. 선생님의 상간녀가 학부형이었죠. 부도덕한 선생님이었어요. 학부형이 차를 가지고 학교 내에 진입을 하면 학교 주차장 학부형 차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이제 모텔을 가거나 호텔을 가거나 어디 뭐 골프 패키지로 어디를 가고 해외여행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특정한 성지는 없다. 남녀가 만나는 곳은 everywhere, anywhere가 성지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불륜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저희 제자들도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95년생도 있고 뭐 30대 초반, 중반, 후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탐정업을 해라. 지금 하면 장가 안 가고 싶다. 중학교 2학년인데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이제 남매를 키우는 분이었어요.
그 딸이 중학교 2학년이고 그 밑에 이제 남동생이 또 한 명 있고. 근데 이 어머니가 되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심한 말 많이 못하시고 그런 캐릭터시더라고요. 미팅을 해보니까. 딸내미가 아주 되바라졌다고 해야 되나?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야무지고 그런데 독특한 캐릭터예요. 자꾸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고 뭐 지갑 선물도 받아가지고 오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거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넘어서는 그런 선물도 받아오니까 너 이거 누가 준 거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뭐 남자친구가 생겼어 이러는 거.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몇 살인데 30살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혼동이 오겠죠. 이게 무슨 얘기야? 나 사실 요새 데이트 앱으로 남자친구를 가끔 만나.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제 아빠가 있다면 아빠랑 상의하고 그럴 텐데, 좀 이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애가 또 컨트롤이 안 돼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엄마를 이겨먹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상담을 저랑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플로 만난다면 이거는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어떤 녀석을 만나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이후에 뭐 법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일 것 같다 해서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친한 어른 분을 만나서 파스타집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미행을 붙어요. 이 아이를 붙어가지고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흰색 승용차가 렌트카가 그래서 저는 렌트카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렌트카는 신원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자기 차가 아니니까 운전도 팍팍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대상자를 추적할 때 대상자 차가 렌트카면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머리가 아픈 건 렌트카를 계속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일명 쏘카 같은 거.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차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선수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성을 추적을 하는데 아내분이 불륜을 하는 것 같다 추적을 하는데 이 여성이 어떤 렌트카를 탔단 말이에요. 그 차를 추적을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놓쳤어요. 여성분을 또 추적을 하는데 또 다른 렌트카를 자꾸 타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여러 남자를 만난다. 지금까지 3명이다. 라고 보고를 했지만 대상자가 1명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렌트카를 쏘카를 계속 바꿔 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밀한 선수 상간남이었죠. 결국 그것도 우리가 다 잡아내긴 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렌트카를 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모 남자를 탄다는 게 일단 렌트카를 탔고 근데 이제 머리하고 몸통이 붙어있는 그런 누가 봐도 저쪽 어둠의 세계에 그런 등팔이 있는 그런 느낌의 30대 중반 아저씨가 중학교 2학년짜리를 왜 태우냐는 거죠. 그 태우자마자 저쪽 경기도 서에 가면 무인텔이 막 모여있는 컴파운드가 있어요. 한 10몇 개가 모여있어요. 산 쪽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벌써 한 7, 8년 전이니까 우리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니까 우리 딸하고 나이가 똑같으니까 아빠 마음으로 막 걱정 반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 어른 어떤 이상한 놈 새끼가 차에 애를 태워가지고 무인텔을 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결혼 안 하시고 애기 안 낳으셔서 모르겠지만 눈이 뒤집어지거든요. 저랑 저희 직원하고 같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희가 형사는 아니니까 형사도 어떤 뭐 영장을 받고 그래야 추적을 할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의뢰인한테 전화를 했죠. 지금 이 땡땡이 애 태우고 무인텔 들어갔으니까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해라. 내가 할까요? 사모님이 할까요? 본인이 하겠대요. 그래서 딱 끊었어요. 저는 이제 계속 쌍욕을 하고 있었죠. 저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7, 8분 있다가 수색차가 나와요, 다시. 왜 나오지? 나왔는데 걔네들 안 태우고 온 거예요. 그냥 경찰 둘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니, 순찰차가 들어갔다가 한 7, 8분 만에 들어갔다가 또 7, 8분 만에 바로 나왔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경찰이 아이한테 이제 나이를 물어봤겠죠. 몇 년생, 몇 년 몇 월생이니? 그리고 남자한테도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겠죠.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우리 사랑하는 사이니까 가세요? 이런 거예요. 굉장히 대바라졌죠. 남자애는 극적극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를 성행위를 하려고 데려간 상황인데 여자가 그렇게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귀는 사이고 애인 관계니까 가라고. 경찰이 나이를 확인을 해봤더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는 게 법에 있는데 만 14세 미만, 만 14세를 기준으로 밑에 나이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어도 강간으로 죄를 묻거든요. 그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강간죄로 의율시키겠다라는 게 나이가 만 14세인데 그 나이 이하는 동의를 했어도 강간죄가 성립이 된다. 바꿔 얘기하면 그 나이를 샥 넘어서면 동의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당시에 15세였는데 생일이 지났으니까 경찰들도 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딸 같았으면 패 죽였지 그놈을. 근데 법이 그러니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그 나이를 한두 달 건너뛰는 나이가 됐으니까 범죄가 해당되지 않는 거라서 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딱 걸려가지고 빠져나갔죠. 저희가 진짜 엄청 화가 났는데 이후에 N번방 사건이 벌어져요.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나이가 만 18세로 조정이 되는 그 항이 추가가 되면서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 18세만 넘지 않는다라면 강간죄로 처벌을 하는데 지금 이때가 2017년, 18년도 그때였거든요. 그때는 박사방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빠져나가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는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추적 조사를 했죠, 그 놈을. 그래서 뭐 하는 놈인지 뭐 자료만 싹 뽑아가지고 전달을 해주고 거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죠.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런 사건이었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일단 원래 있던 패턴에서 변화가 감지되죠. 변화가 감지된다는 건 운전을 하시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블랙박스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소음을 음소거를 해놓든가 켜놓든가 항상 건드리진 않죠. 저도 뭐 안 건드린 지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대로 그냥 둡니다, 항상. 근데 보통 불륜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안에서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출퇴근 시에 많이 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면서 집 앞에서 주차장에서 통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차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핸드폰 안에 많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은 차 안이에요. 그래서 차 안에 블랙박스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블랙박스를 지운다던가 블랙박스에 SD카드가 분명히 삼성 거였는데 다른 브랜드로 바꿔치기를 한다던가 거기에 녹음이 다 돼 있을 거니까 그걸 싹 빼고 딴 걸 끼워놓고 이렇게 치밀하게 전략을 구사합니다. 어쨌든 변화가 감지가 돼요. 그리고 핸드폰 안 잠그던 사람이 잠그고 갖고 화장실에 안 가던 사람이 가져가고 분리수거 좀 하러 가면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내가 할게 그러고 내려가서 분리수거 담배를 한 대 피고 오던 사람이 한 10대를 피고 오면서 더 많은 분리수거에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전화통화하는 거죠, 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생활의 변화가 일단은 감지되고 차 안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할 때는 보통 차 키를 가지고 남편 차를 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키를 어딘가에 숨기기 시작합니다. 침대 밑에서 숨기거나 또는 차를 101동 사는 사람이 301동에 차를 대고 걸어온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귀가 시간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표정과 눈빛의 변화가 생기죠. 상간녀나 상간남을 만나면 밖에서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만나는 건데 그 사람과의 즐거움이 있으면 들어와서 딸내미가 시험을 망쳤다고 해도 본인은 눈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딸내미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상황, 가족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은 되게 눈빛이 침울한 거죠. 그날 여자친구랑 싸우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가족과 그런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고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가지 부류인데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내한테 오히려 더 잘해주기도 합니다. 뭐 잠자리도 똑같이 하고 안 걸리려고 치밀하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는 한 80, 90%는 세상 꼴보기 싫어해요. 밖에 남자가 생겼어요. 내가 밖에 여자가 생겼어요. 좋잖아요. 도파민이 반응을 하니까. 그리고 집에 딱 오면 얼마나 집이 싫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개짜증을 내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안 내던 짜증을 막 내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도 하나의 또 행동의 변화죠. 그런 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인육이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듣기에도. 그런데 이게 인육이라는 말이 가장 대한민국에 처음 등장했던 게 2012년도인가요? 오원춘 사건이거든요.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지동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지나가는 여성을 자기 집을 렌트를 했는데 골목길 옆에 있는 1층 주택을 렌트를 하죠, 오원춘이. 지나가는 여자를 시비를 붙여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사냥하듯이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가서 여성을 강간 살해하고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많았죠.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경광등도 올리지 않고 경찰들의 대처가 많이 도마 위에 올랐던 사건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보통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시신을 토막을 내죠. 시신을 없애기 위해서 토막을 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오원춘은 시신을 356조각을 냅니다. 사람의 표피가 있고 그 밑에 피하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어요. 이렇게 마치 고기 썰듯이 썰어가지고 356조각을 내고 검정색 비닐봉투 한 20봉지 안에 소분합니다. 소분. 이렇게 하나 봉투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 숫돌이라는 게 발견이 되고 숫돌이라는 건 사실 칼을 계속 갈 만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비단 그 피해자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다양한 피해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또 원춘이 그 당시에 대포폰을 여러 개를 썼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이었고 외국인이었고 조선족. 그래서 검사가 그 당시에 공소장에도 그냥 단순하게 시신을 유기할 목적이 아니라 356조각을 내서
검정 비닐봉투에 소분을 했다라는 건 이 자체가 인육 거래의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검사가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증거가 있고 간접 증거, 즉 정황 증거라는 게 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 부분은 판사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기징역을 현재 오원춘이 살고 있죠. 우리의 세금으로. 인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려면 그 인육을 살려는 사람에 대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했다. 그리고 서로 거래를 했다라는 정황 증거 같은 게 직접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인육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대포폰으로 했으니까 안 나왔겠죠. 그 숫돌이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는데 그때 많이 인육이라는 게 이슈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전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전에 저희들이 이제 탐정 활동하다 보면 사람을 무작정 미행을 하면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이 돼요. 한 2, 3년 전부터 지금 우리나라 법이 생겨가지고 탐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간첩이나 정보원이나 스파이, 첩보원, 밀정, 염탐꾼 이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탐정은 경찰처럼 수사권을 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정보만 조용히 수집해오는 사람이에요. 그 정보를 수집해서 의뢰인에게 전달해주고 조용히 빠지는 직업이거든요.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 탐정이 뭐 정우성 같이 잘생기면 탐정 못합니다. 너무 잘생겼거나 뭐 마동석처럼 너무 막 튀는 외모를 갖고 있으면 탐정하기에 불리해요. 오히려 평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도 기억에 안 남는 사람들. 어쨌든 조용히 들어가서 잠입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장소에는 위변장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실제로 보험 자격증 시험을 봐서 보험 코드도 실제로 갖고 있고 보험 명함도 갖고 있고 따로 청소회사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을 잠입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청소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CIA 관련된 정보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제로 청소회사를 운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위변장이라는 개념을 저는 다양한 직업으로 접목시켜서 활동을 하거든요. 경기도 모처에 제가 첩보를 입수해서 실제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술자리를 갔는데 나를 좀 껴줘라 해서 동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포라고 하죠. 외국인 동포. 한국 국적은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들은 얘기가 1년에 2번에서 많게는 4, 5번까지 인육이 유통돼서 들어온다.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통도 하고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 요즘에 딥스테이트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인육이 또 등장하더라고요. 소녀 매춘이나 이런 거 등장하는데 그냥 암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인 거죠. 근데 그걸 저는 들었고 계속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7, 8년 전에. 이거 편집해 주세요 했는데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몰라 그러고서 저도 얼굴이 어차피 오픈돼서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3단봉 이런 거 갖고 다니거든요. 사무실도 항상 문 잠그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다행히 뭐 10년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없었고 어쨌든 뭐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제가 들은 거를 알리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육 페스티벌이 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었고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입니다. 일단 장기 밀매 의혹과 실종 사건, 사고는 분리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없어졌다. 어린이, 노인, 성인 전부 다 포함해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신고 건수가 약 7만 건 정도가 돼요. 한 해에.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95%에서 최대 97%는 거의 이틀 안에 찾습니다. 보통 오신고도 많다라는 얘기죠. 워낙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아이가 뭐 한 2-3시간 안 보여도 6시간 안 보여도 실종 신고를 하니까 실종 신고율이 되게 높은 이유도 한 가지는 있고 24시간 안에 95%를 찾는다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24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최대 48시간이고 6시간 안에 찾을 확률이 약 48%가 되고 12시간, 24시간, 48시간까지 가요. 48시간, 최대 48시간 안에 95%를 찾습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많이 실종 신고가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틀이 지나버리면 48시간이 지나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게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누가 실종이 됐는데 하루 연락이 안 될 수 있죠. 친구네 집에서 잤거나 어디 뭐 외박을 했거나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48시간이 넘어간다는 건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약 2%에서 5%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7만 명 신고가 되는 인원 중에 95%에서 많게는 97%까지를 빼면 7만 명 중에 1%는 700명이 돼요. 그죠? 그래서 보통 돌아가신 상태로, 자살한 상태로 시신으로 발견이 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거나 치매 노인들이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 때문에 많은데 그분들이 2차 재해를 입어서 좀 굶어서 돌아가시거나 동사하시거나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는 건들이 약 1, 2천 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다 빼고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300에서 700건은 흔적조차 사라진다. 없이 사라진다. 라고 늘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48시간이 지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 성인 실종자들, 뭔가 이유가 전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말 그대로 자살을 했거나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났는데 시체를 못 찾거나 이걸 하나로 보는 거고 나머지 마지막 영역이 범죄를 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범죄라는 건 납치를 당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살이나 사고는 어쩔 수 없다라고 쳐요. 시신만 찾으면 된다라고 치고 나머지 범죄의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늘 설명을 드려요. 그걸 1%로 보는 거고 그래서 그걸 300에서 700명 정도로 항상 한 해에 없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납치로 확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늘 제가 22년도에 가양역 실종 사건을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거기서 보면 김가을 양이 유서 비슷한 내용들을 써놓고 가양대교 남단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으로 버스 블랙박스에 밤 11시 넘어서 한번 찍히고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26살 이정우 씨라는 남자분이 또 실종이 돼요.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박수민 씨라는 39세 여성이 실종이 돼요. 그러니까 가양대교, 가양역과 가양대교 남단 요 부근에서 세 분이 연달아 실종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48시간 안에 복귀되지 않은 분들 영역에 속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면 첫 번째 김가을 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블로그가 오픈이 돼 있는데 제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가양대교도 실제로 여러 번 갔는데 이분이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시고 우울증이 있었던 내용도 블로그에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 몸이 쓸만한 장기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코멘트도 나와요. 물론 그게 나왔다고 해서 장기밀매와 직접적인 연결이 됐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가양대교 남단으로 올라가는 건 잡혔고 남단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밤 11시 넘어서 지나가는 블랙박스, 버스의 블랙박스에 찍힌 게 마지막인데 그 이후에는 이동 동선이 없습니다. 가양역에서 가양대교를 올라타서 걸어 올라가면 쭉 올라가다가 그 밑에는 이제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가겠죠. 남단이니까. 올림픽대로가 밑에 있죠. 올림픽대로에서 가양대교로 이렇게 합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합류하는 지점까지. 나는 여기서 걸어서 가양대교로 올라타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쭉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이쪽에서 올림픽대로에 차가 진입하는 여기까지 이게 한 30분 정도 걸려요. 거리가. 사람이 그냥 빠른 걸음 말고 천천히 걸어서 약 한 2, 30분 정도를 걸어갔을 때 이제 차가 합류되는 지점이 나오고 건널목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 건널목을 딱 하면 스위치도 있고 건널목 건넌 다음에 이제 메인 도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 한강 다리에. 메인 도로로 가서 한참 걸어가면 1번 카메라가 그때서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카메라가 쭉 있겠죠. 북단까지. 자,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남단을 올라타서 도보를 통해서 걸어가서 첫 번째 카메라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 지점까지 약 2, 30분 정도의 거리가 소요되는데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가양대교에서 몸을 던져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일단 있겠죠. 자살했을 가능성이. 두 번째는 납치를 당했을 가능성이. 거기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시신이 나와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일단. 거기를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올림픽대로에서 합류되는 지점까지가 거리가 이만큼 있는데 만약에 요 사이에서 이분이 몸을 던졌다. 그럼 밑에가 올림픽대로입니다.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일부 아래에 있는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은 그렇게 희박하다라고 저는 보는. 어쨌든 1번 카메라는 안 잡혔어요. 남부에서 잡히고 밑으로 내려온 카메라에도 잡힌 적은 없다. 이분이 가양대교 남단까지 올라가서 이 중간에서 사라진 거죠.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밑으로 몸을 던졌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거기 실제로 가보니까 가양대교 남단에서 올라타서 사람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도 그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폭이 한 1.5m? 2m가 채 안 됩니다. 좁아요, 되게. 좁고 이렇게 거기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차도와 인도 사이에 벽이 있어요. 이렇게 세멘트 벽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사람 한 허벅지 아래 정도? 높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허리 밑에 허벅지 한 1.5m 정도 높이가 되려나? 그 정도 높이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무릎 위에 허벅지 정도의 펜스, 나무 펜스가 이렇게 있고 사람은 좁게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승합차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섰다. 차를 섰어요. 그러면 뒤에 차가 오거나 왼쪽 사각지대에서 차가 오면서 그 차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보행하는 사람들은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세우고서 차를 제끼고 사람을 당기면 여기 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신이 끌려가 들어가는 구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김관련이 거기서 사라졌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실종자고 세 번째 실종자 박수민 씨도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이정우 씨인데 거기에 총 3명의 실종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달 간격으로. 이분들이 실종이 됐는데 세 분 다 시신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면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범죄에 기인했다라고 그냥 말 그대로 의혹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정우 씨는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신만 발견이 돼요. 위에 내장 위로는 아예 없는 상태로 하반신만 발견이 되는데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DNA를 분석을 하니까 그 가양역에서 두 번째 실종된 20대 후반의 26살의 이정우 씨가 맞다라고 나와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진짜 건강한 남자분이에요. 얼굴도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근데 하반신으로 뻘에서 발견이 됐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분이 마지막으로 CCTV에 잡힌 건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남단 가는 거리에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제가 9시에도 가보고 10시에도 가보고 11시에도 가보고 새벽까지 시간 타임별로 다 가봤는데 밤 11시가 되면 많이 한적해지고 12시가 넘어가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를 걸어서 걷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차들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닙니다. 좀만 내려와서 가양역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굉장히 번화한 곳이에요. 고층 건물들도 있고 은행들도 있고 거기로 타고 돌아가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공교롭게도 한 달 차이로 3명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건 실종 신고되는 사람 중에 1%에서 3% 이 안에 들어갈 것이고 이 안에 그런 요인을 분석해보면 극단적인 자살,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그 다음은 범죄로 납치되는 경우 이 세 가지거든요. 사고를 당하거나 이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신과 치료한 것도 없고 전화 통화 내역 보면 바로 전에 여자친구랑 통화한 내역도 나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범죄에 기인됐다. 그러면 상반신과 하반신이 과연 한강에서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될 이런 상황에서 상반신과 하반신이 쉽게 분리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뭐 전문가들을 많이 찾아보고 교수님들도 많이 자문을 구했는데 한강에서 상반신과 하반신이 이탈될 확률은 극히 낮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제가 외국 자료들, 논문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신체가 이탈돼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는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이 관절 부분, 그러니까 발목, 손목 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상체 하체가 이탈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럼 뭐 바다에서 무슨 물고기들을 만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이렇게 물체에 부딪혀가지고 강한 어떤 압력을 받아서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분 시신이 발견된 게 뭐 1년, 2년 지나서 오래 있다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리 얼마 되지 않아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 아라뱃길에서 절단된 시신들 지금 어제 뉴스에도 하나 떴거든요. 남자 시신이 또 발견됐다고. 아라뱃길이 거리가 한 20km 가까이 되는 건데 인공 수로잖아요, 그게. 이쪽에서 서울에서 물을 넣고 인천에서 물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고 물이 흐르기는 하지만 고여있는 곳은 또 아니죠. 흐르긴 합니다. 강물처럼 쫙 뻗어서 바다로 넘어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인공 수로라. 거기에서 시신이 많이 발견이 됐죠. 한 29 이상 발견이 됐어요. 보면은 어딘가에서 이제 살해를 하고 시신을 거기다 유기하는 케이스들이 많고 이정우 씨 하반신 위에 절개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론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담당한 경찰관들은 알겠죠. 절개한 흔적이 있다라면 절개를 당한 것일 거고 자연스럽게 이탈이 됐다라면 그거에 관련된 또 근거는 있을 건데 그 여부는 언론에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노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찾아본 결과는 절개를 당한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또 파고 들어간다면 왜 과연 절개를 했을까? 이분이 자살이 아니고
누군가의 이제 범죄로 납치가 됐다면 또 이제 예스 노 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반신은 버려지고 상반신과 그 나머지는 어디에 간 걸까? 뭐 이런 부분들. 보통 사람이 이제 범죄자들이 시신을 은닉할 때 두 가지를 감춥니다. 십지지문을 감춰요. 십지지문. 그러니까 사람이 십지지문에서 이 지문 끝을 다 잘라내거나 그냥 한꺼번에 손목을 잘라내죠. 조폭들이. 손목을 잘라내면은 신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목을 잘라내고 두 번째는 이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아가 의료 기록이나 치과 기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치아의 뭐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니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십지지문과 치아를 추적을 하면 딱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목을 잘라내고 손목을 잘라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정호 씨 같은 경우에도 하반신만 나왔다라는 거는 상반신을 없앨 만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하반신에 착용하는 옷이나 DNA를 통해서 본인임을 확인했다, 경찰에서. 대단한 기술이죠. 언론에 거기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실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 실종도 있고 청소년 실종도 있고 성인 실종도 있고 치매 노인이라든지 또 자폐나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 이런 전 연령에 걸쳐서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청소년 실종만 딱 특정을 해서 뽑아낸다면 실종은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자발적 실종과 비자발적 실종. 자발적 실종이라는 건 성인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죠. 말 그대로 집이 싫어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혼율도 많이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부모와의 갈등, 성적 비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친구를 잘못 사귈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혼자 그냥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가출팸이나 이런 생활을 하는 뭐 그런 확률이 일단 첫 번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일단 집에는 들어가기 싫고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제 범죄의 타겟가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성매매나 이런 성범죄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들도 거기에 관련돼서 함께 성범죄에 동조를 하거나 다른 범죄 행위를 하면서 가출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자발적 실종이 되는 것이고 비자발적 실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실종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거고 실종을 당하는 겁니다. 실종을 당하는 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살하는 거는 자발적 실종에 해당이 될 것이니까 실종을 당하는 거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는 뭐 자폐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오는 거죠. 외부적인 사고를 당해서. 그걸 빼고 나머지는 범죄의 타겟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납치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납치는 그러면 하는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는 돈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강제 노동이나 이런 걸 시키기 위해서 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외국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캄보디아 뭐 웬치에서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납치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유인해서 꼬셔서 좋은 직장이 있다. 좋은 어떤 알바 자리가 있다. 여기를 가면 뭐 엄마 아빠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돈도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유인하고 꼬셔가지고 납치하는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게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성매매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납치가 많죠. 타겟은 보통 여성들이고 잘 꼬셔가지고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한 1, 2년만 돈을 벌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매니지먼트나 기획사 같은 그럴듯한 회사다라고 속여가지고 일단 거처를 캄보디아나 뭐 이런 동남아시아로 옮기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감금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건들도 있고 지금 돈과 성매매를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 이 사람을 잡아서 장기 밀매를 한다던가 그런 세 번째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부산에서 실제로 가출한 고등학생을 꼬셔가지고 걔를 이제 브로커로 씁니다. 40대 주범이 고등학생을 주범으로 꼬셔서 친구들을 유인해와라. 가출한 친구들. 오라고 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줄게. 이렇게 꼬십니다. 그래서 마약 운반 같은 거를 시켜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니까 장기 밀매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를 팔면 얼마를 주겠다. 또 본인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게 경상남도 쪽, 부산 쪽에서 다른 수사를 하다가 불량 청소년들 수사를 하다가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20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20개 이상을 갖고 있는 거. 그걸 수상히 여겨가지고 형사가 추궁을 해보니까 장기 밀매를 할 목적으로 아이들을 꿰어내서 유인해서 단체로 숙식시키고 이랬다라는 게 밝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검색을 하면 다 실제로 나옵니다. 그 아이들의 몸, 장기가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죠. 실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아이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면 다 큰 우리 아들, 딸들이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든타임의 마지막 단계가 48시간이거든요. 이틀 동안 안 들어온다. 그럼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다. 95% 이상은 이틀 안에 다 찾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다. 실종은 크게 나누어서 자발적 실종과 비자발적 실종으로 나뉘어지는데, 자발적 실종은 말 그대로 자기가 나가는 거죠. 자기가 나가는 건데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경찰이 이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찾아서 어디에 있다라고 강제 수사를 하죠. 근데 성인들은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할 때도 단순히 없어졌다라고 신고하지 마시고, 이건 분명히 범죄가 확실하다 또는 의심이 된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시라고 저는 항상 권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찰들이 성인이지만 위치 같은 거를 봅니다. 봐서 사람에게 통보를 해요. 부모님이 당신을 찾고 있다.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자발적 실종이면 제가 있는 곳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기하면 안 돼요. 법이 그래요. 성인은, 아이는, 미성년자는 그렇게 알려줘야 되지만 성인은 아들일지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디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학생 아들이나 딸이 없어졌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확인을 해서 찾아내요. 찾아낸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찾지 말래요. 여기까지밖에 우리는 못 알려드립니다. 이게 법이 그래요. 법이라는 거는 실종 아동 관련된 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동이 실종됐을 때 강제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법인 거고, 성인이 실종이 됐을 때는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간 자체가 없습니다. 성인은 그렇습니다. 성인은 실종이 돼도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치를 확인했다라고 그랬죠. 그거는 성인 실종일지라도 범죄 혐의점이 의심된다라면 강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 실종을 의뢰할 때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강조하고 어필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생인데 단순히 나갔습니다. 그러면 수사 안 합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아이가 몇 살입니까? 기다려 보시죠. 이게 경찰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종 아동은 강제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종 성인은 안 해도 돼요.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단 범죄가 의심이 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강 대학생 손정민 사건도 하루 이틀 3일 아이가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경찰이 엄청 욕먹죠. 성인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다면 조금 빠르게 더 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실종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자발적 실종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가양대교 남단의 이정우 씨 같이 26세 다 성인인데 이틀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고 생활 반응이 없고,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자발적으로 없어진 게 아닐 게 확실하다.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경찰한테 어필을 해서 범죄를 당한 것 같다라고 반드시 어필을 해야 빨리 움직여주는 거지, 시간이 막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인데 이 아이가 극단적인 일을 했을 이유도 없는 거고, 찾아주세요 해봐야 그때는 이미 이제 강제 수사를 시작해도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6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이 48시간 이내에 찾는 확률이 95%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8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무슨 일이라는 건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강력범죄가 됐을 확률이 높은 거죠. 연락이 없었다는 거는. 제가 이제 탐정 활동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대한민국 탐정들이 불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비즈니스 목적으로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의뢰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실종자를 찾거나 장기 밀매를 파거나 납치 관련된 제보를 받는 건 돈이 안 됩니다. 그 비용을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사명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건들이 제가 이제 매스컴에 자꾸 나가다 보니까 이런 제보들이 자꾸 들어와요. 제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6년 반 전에 신문사를 하나 만들어요. 탐사일보라는 인터넷 신문사를. 그래서 거기에 제보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기관장, 고위공직자 기관장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억 원의 베네핏을, 혜택을 주고 법인 대표한테 각종 탐관오리에 대한 비리, 이런 제보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공수처나 중수본이나 이런 데 형사 고발을 해버려요. 취재도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탐정활동은 개인 간의 어떤 의뢰를 받아서 조용히 은밀하게 하고 자료를 넘기고 포맷하고 이렇게 탐정 업무인데, 기자들의 업무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알리지 않습니까? 이게 큰 차이인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려야 될 나쁜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알릴 건들은 알리고 형사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면 고소가 되는 건데, 제3자가 할 때는 고발이 되는 거거든요. 고위공직자에서 제가 정기적으로 해요. 지금도. 그 처벌받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보 형식으로 들어와요. 제가 실종자나 이런 걸 파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제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무서워요. 이런 제보들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의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코멘트 해주는데, 특기할 만한 거는 당근 거래를 저는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당근 거래는 이제 위치 기반으로 나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먼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나눔도 하고 이렇게 좀 싸게 중고 거래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차도 팔고 집도 팔아요. 뭐 못 파는 게 없습니다. 부산에서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내가 집 안에 있는 가구를 팔겠다라고 내놓은 거예요. 여성이 가구를 팔겠다고 당근에다 올려놨는데, 어떤 남성이 가구를 사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당근 거래할 땐 제발 어두운 곳에서 하지 말고, 차 안에 잠깐 들어오라는 거 하지 말고 어디로 잠깐 이동하자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가구니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가구를 내가 얼마에 사겠다.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 여성을. 실제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유인해서 들어가서 실제로 사망 사건이 일어난 케이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싸게 사고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항상 범죄는 같이 따라온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들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는 것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구인구직도 하잖아요. 알바도 구하고. 이분이 프리랜서로 이제 뭔가 뭐 이렇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력서 같은 걸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이력서 올라오는 걸 또 구인을 하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구인 글을 보고 자기가 거기 연락을 한 거예요. 당근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면접을 봐야 되니까 와라. 알겠다. 약속을 정하고 가는 길에 주소를 자세히 검사했더니 원룸인 거예요. 원룸이니까 찝찝하니까 못 가겠다라고 연락을 한 거죠. 이제 이분도 약간 느낌이 안 좋으니까. 그러냐? 알겠다. 그리고 딱 끊었는데, 다른 여자 팀장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 원룸이라 좀 무서워서 못 오시면 이해한다. 다른 저희 현장으로 오셔라. 그 현장 주소를 알려줬대요. 현장 주소를 알려줬는데, 야산 개활지 같은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 그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꼭 가고 싶으면 경호원을 대동을 해서 면접을 보시던가, 아니면 웬만하면 저는 가지 않을 것을 추천드린다. 그리고 그 아이디나 이런 걸 좀 나한테 보내라. 본인도 한번 알아보고. 보내진 않고 자기가 다 서치를 했는데, 동일 아이디로 사업자가 12개, 13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디로 건축회사도 있고, 치킨집 알바도 찾고, 유통업도 있고, 배달기사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자 여러 개의 구인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조직적으로. 이 사람은 납치 조직인 것 같다.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 이후에는 뭐 자기가 쓰던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당신이 업무용으로 갖고서 써라. 또 다른 케이스인데, 그 사람 만났대요. 만났는데 업무폰을 거의 새 거를 주면서 이걸로 이제 업무폰을 사용하고, 일단 처음에는 출근 안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하자. 그래서 받아놓은 거예요. 받아놨는데 핸드폰을 이게 삭제한 휴지통 같은 게 있더래요. 쫙 보니까 나체 사진 같은 게 막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해서 왜 이런 게 있냐.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줘라. 잘못 간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만나자. 어떻게 만나겠어요? 무서우니까. 이거 나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 그 택배로 보내겠다. 당신네 회사에. 아니다. 우리가 직접 얼굴 보고 받아오겠다.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핸드폰에 나중에 꺼놓고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고 싶긴 한데, 제가 바빠서 거기 놓고 있어요. 지방이라. 이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비자라는 건,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아자동차 관련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강제 추방된 적이 있었잖아요. 감금되고 완전 범죄자 취급당하면서. 비자는 이제 여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누구나 소지하고 그 나라의 신분을 표시하는 그런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신분증 개념인 거죠.
여권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외국에 가지고 들어가고 여기서 나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임을 표시하는 그런 신분증이죠, 여권은. 근데 비자라는 거는 이제 사증이거든요. 사증? 사증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을 필터링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너 미국 대사관 앞에 우리가 막 비자 받으려고 줄 서 있고 그러잖아요. 뭘로 가는데 뭐 유학 비자, 근로 비자, 무슨 비자, 뭐 F1 비자,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얼마나 체류할 건지, 뭐 그런 거 다 기재하지 않습니까? 며칠 일본 여행을 가도 어느 숙소에 있을 건지까지 다 기재하고 들어가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 우리나라는 소중하잖아요. 자국민 보호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게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외국인을 필터링하는 유일한 제도가 사증인데, 비자인데, 비자를 무비자로 들어온다라는 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범죄자도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무사 통과시키거나 그 통과하는 절차를 매우 간소화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많이 쓰고 경제를, 활력을 뭐 불어넣고, 그 목적은 참 좋죠. 우리나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는 것처럼, 범죄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 보이스피싱이나 마약이나 이런 조직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청부살인 같은 것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단기간에 머물다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범죄 조직들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와가지고 범죄 행위하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필터링이 기능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무비자 입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돈과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무비자로 들어와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다니나요? 뭐 경제가 많이 살아났나요? 저는 주말에 보면 여기 홍대 앞에도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하는 게 좋은 건데, 뭐 돈 가진 중국인들은 무비자건 비자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데 무비자일 때 들어올 수 있는 그 검증되지 않은 인원들이 섞여 있다라면 누가 섞여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범죄자가 들어오는 걸 필터링하는 기능이 많이 악화됐겠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뭐 사실 몇 달 안 됐죠. 지금 시행된 지가. 근데 지금 바로 현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뭐 몇 달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수원 토막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이 2012년도에 있었더라고요. 경기 수원에서 발생했고, 조선족이나 중국이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조선족은 피는 한국 사람인 거죠. 피는 한국 사람인 건데, 옛날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2004년인가 노무현 대통령 때 재외 국민,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친화적인 제도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고 오랜 세월 러시아든 중국이든 뭐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동포다, 이런 정책을 펴면서 그 당시에 지문도 안 찍고 외국인들을 대량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런 정책들이 있었어요. 조선족은 말 그대로 뿌리는 우리고 피는 우리긴 한데 국적이 중국인인 경우, 그래서 중국 동포라는 말을 쓰죠. 요즘에 제가 뭐 불륜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의뢰인 중에 조선족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조선족인데 중국 국적이었다가 한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 국적을 득하신 분들도 요즘에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투는 그쪽 말투이지만 중국 사람이었다가 한국 사람이 된 거죠. 조선족이었다가. 어쨌든 그 사람들은 피는 한국 사람들이다. 근데 오리지널 중국인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선족이나 중국과 관련된 범죄를 본다면 우리와 피는 같지만 문화나 국적과 사고방식은 그냥 중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피는 같지만 이들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오래 살아왔고 심지어는 아직도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차이는 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범죄 사건만 놓고 본다면 사실 뭐 조심할 필요는 있기는 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강력범죄가 벌어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훨씬 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금전이나 치정이나 이런 원인에서 시작됐지만 훨씬 더 1차원적이고 물리적이고 단순하고 잔인한 그런 사건들이 적지 않죠. 근데 이게 분명히 한국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중국 사람도 같기도 하고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인식이 아직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2012년 수원의 오원춘 사건입니다. 여성
조선족 남성이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시신을 156조각으로 훼손하고 무기징역을 확정받아서 사는 사건이고, 그 당시면은 2012년도니까 뭐 약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전인데, 그 당시 뭐 범죄도시나 이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이 사건 때문에 이 조선족 범죄 이미지가 아주 강력하게 확산된 계기가 되죠. 오원춘 사건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크고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중국 사람이다, 이런 차별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사건도 있고, 대림동에서 중국 동포끼리, 조선족끼리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건이 있고, 그 중에서 해외로 도주한 이후에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조선족 사회 내부 갈등형 범죄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2025년도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최근 사건인데, 이게 경기도 시흥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한국계 중국인, 이것도 역시 국적은 중국인이에요. 조선족인 거죠. 한국계 중국인 남성 한 명이 자기 빚을 오랫동안 갚지 않는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그 사람의 형제도 죽여요. 그리고 그 타운에 가까이에 있던 수포 주인도 죽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빚독촉을 하고 수년간 수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게 목적, 그게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 사람만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건데, 죽이고 나서 분노가 계속 분출을 하면서 그 형제도 죽이고 평소 자기와 감정이 안 좋았던 동네 수포 주인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분쟁이 촉발이 됐지만 브레이크 없이 그 다른 어떤 살인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선입견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분들은 감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좀 절제가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의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니까 제주 호텔에서 중국인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중국 국적 용의자 4명이 체포되고, 이거는 외국인 간의 범죄 사례로 보이는 경우. 그리고 이런 강력 사건 말고도 군사시설에 몰래 들어가서 군사 비밀 장소를 몰래 촬영을 하는 그런 보안 사건도 있었고,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건도 있었고, 뭐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관련된 거는 뭐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 관련돼서도 많이 지금 들어보셨을 텐데, 총책이 중국인이었죠. 천지이고, 뭐 검은 자본이 연결돼 있었고, 그 밑에 하청 조직에 이제 한국 조폭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인 피해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했고, 하나의 이제 뭐 중국과 연계된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국인 범죄다라고 명명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제 확증 편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이거는 또 외국인 범죄고, 이건 또 조선족 범죄고, 이건 또 조선족 범죄네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라면 일단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이고, 또 차별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결국은 이분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조선족으로 왔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분들이 모여 사는 곳에 제가 많이 잠입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 안에 건물주도 있고 열심히 해서 상가주택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악착같이 사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범죄자 취급할 수 있는 거는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 범죄로 국한시켜서 이건 외국인 범죄다라고 보도하기보다는 균형이 중요하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불필요한 공포가 생기고, 반대로 또 그냥 너무 한국인과 똑같이 축소해버린다면 그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균형을 맞추긴 해야 되는데, 제가 4가지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국적보다는 범죄 유형을 강조하는 보도. 예를 들어서 중국 국적의 범죄, 조선족 범죄 이렇게 명명하기보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뭐 집단 폭력 사건, 그리고 그 안에 국적을 2차적으로 표기를 하는 방법. 헤드라인에 넣지 말자는 얘기죠. 국적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낙인 효과가 발생이 된다. 또 마찬가지로 범죄 유형만 또 너무 또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반대되는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이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원춘 사건, 무슨 사건, 뭐 경기도 시흥 사건, 조선족 범죄 이렇게 하면 확대돼 보이는 그런 낙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통계를 함께 보도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단일 사건만 강조하지 말고, 외국인 범죄 발생,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객관적 통계도 같이 이야기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위험 행동 정보도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사건을 전달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예방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접근 방식이라든지 범죄 패턴이 어떻다든지 국민들이 주의해야 할 주의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다뤄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는 뭐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집단 일반화 표현하는 거는 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정 뭐 조선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언어는 가급적 좀 객관화를 시켜가지고 밸런스에 맞춰가지고 보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 밀매는 그 앞에 서두에 설명할 부분이 사실 많기는 해요. 중국 관련돼서도 할 게 많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불법 시장은 맞죠. 자기의 장기를 자기 스스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겠다, 그 생각은 좋지만 그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이거든요. 이란이라는 나라 빼고는 다 불법입니다. 이란은 유일하게 그래도 된다라고 합법화를 시켜놨어요. 우리나라도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립장기조직기증원이라는 곳을 통해서만 장기 거래를 할 수 있고 한 5만 명 정도가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이 기관을 통해서 공유하겠다는 사람은 3,000에서 5,000 명 정도입니다. 그 엄청난 수요와 공급의 갭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시장이, 어두운 시장이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불법 시장인 거예요. 불법 시장에서 가장 많이 고가에 거래되는 건 콩팥입니다. 콩팥은 거래에 되는 장기의 75%를 차지하고요. 1,300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갭이 굉장히 큽니다. 15만 달러면 한 2억 가까이 되는 거죠. 1,300달러면 150만 원, 1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사람의 신장이 왜 몇백만 원에서 몇 억까지 차이가 나냐? 네팔의 신장 마을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외국의 장기 밀매 불법 브로커들이 신장 마을이라는 곳에 접근을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신장은 적출해도 다시 자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신장 하나 적출하면서 우리 돈 100만 원, 200만 원, 적게는 몇십만 원 주고 그 일대의 사람들을 다 적출해버려요. 그게 키드니 빌리지라고 해서 네팔의 신장 마을이 매우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해외 불법 장기 기증 브로커들이 했던 행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정말 몇백에서, 뭐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원정으로 장기 이식 받으면 뭐 7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내는 사례들도 많이 보고가 됐고, 그런데 우리나라 장기기증원에서 우리는 그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장기 이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뭐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를 몰라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2000년대에 가면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수술을 받고 왔거든요. 그 많은 인원들이.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많은 인권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중국의 파륜궁이나 중국의 독립을 요청하는 소수민족 독립운동가들을 사형수로 다 가둔 다음에 그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 밀매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던 거고, 그걸 많이 제기했던 나라가 미국의 국제 앰네스티라는 인권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계기가 실제로 수술해서 집도했던 외과 의사, 중국인 외과 의사가 난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망명을 해버려요. 이 사실을 다 폭로해버립니다. 그래서 알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제사회의 압력이 지속됐었어요, 중국에. 중국이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을 했죠. 2000년대에 중국에서 공언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어떤 압력 내용대로 더 이상 사형수들을 데리고 장기 적출 수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그동안 해왔다는 거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병원도 국가에서 운영하죠. 교도관들도 국가 공무원이겠죠.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제인권단체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에요. 파륜궁 수련자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 길거리에서 많이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파륜궁 그 장기 적출 사형수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길거리에서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하던 사람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실종되는 사건들이 미국에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뭐 특정 국가를 욕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긴 한데, 제 주장이 아니라 국제 앰네스티와 인권단체에서 해왔던 것들이고,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인터넷 서치하면 다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신장이 가장 비싸게 되고, 충격적인 협상 방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브로커가 개입을 합니다. 브로커가 개입을 해서 환자 측과 접촉을 하고 환자에게 돈을 받겠죠. 그 다음에 공여자 측을 접촉을 해야 되는데, 공여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이 2000년에 제정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는 법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장실 스티커 하면 신장 팝니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싹 없어졌죠. 브로커들이 공여자도 접촉을 하고 브로커들이 환자도 접촉을 하는데, 조직적으로 한다라면 뭐 교도관도 접촉하고 국가적인 어떤 관료들도 접촉하고 그런 커넥션이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금액을 흥정을 한다. 네 간이나 신장을 팔면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이거를 환자한테는 또 얼마를 받아 먹겠죠. 그리고 중간에 커넥션 하는 사람들끼리 또 나누겠죠. 그 금액이 굉장히 갭이 크다. 실제 금액보다는 훨씬 더 적게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진다라고 하고요. 실제 협상 기준을 보면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저처럼 50이 넘으면 조금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혈액형이라든지 건강 상태, 그 다음 즉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협상 가격이 달라진다. 그리고 불법 시장에서는 장기 이식 수술 플러스 현지 여행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협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면 좀 충격적이긴 하죠. 불법인 거예요. 자기 장기라고 그래서 맘대로 파는 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친척이나 이런 특정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껴야 되고, 정확한 어떤 정밀한 검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간 이식 수술했다는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모 탤런트가 아들에게서 간 이식을 받았다. 유명 연예인이 어머니한테 신장을 이식해줬다. 대부분 가족 간에 일어나죠. 법이 그래요. 내가 뭐 생파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건 다 불법이고. 하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최근에도 뭐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가장이 4명에게 또는 7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나라 갔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내용 제공의 거부는 항상 코다, 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언론에다가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하면 내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기증 서약서를 하죠. 그게 2023년 기준으로는 약 3,300명 정도 됐고, 지금은 한 5,000명, 5,500명 정도 됩니다. 한 해 기증하는 사람이. 그러나 내가 장기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5만 명 정도가 돼요. 10분의 1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PD님이 뭐 가족분들 중에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디 좀 편찮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장기를 이식 받는다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그렇다라면 이식 받고 싶지 않을까요? 물론 생각이 제 있겠지만 옛날에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세계에 보도됐죠. 장기를 이식받으면 150살 살 수 있다. 시진핑이 푸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대로 이제 공개가 됐어요, 언론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이트를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인간의 장기는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이식할 수 없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거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 피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실험용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의 장기가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일본이나 독일에서 생체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런데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미군이 이겨버렸으니까 그 의료나 의학이 전쟁 이후에 그렇게 많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런데 그 자료를 전부 다 패전 국가에서 승전 국가가 다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발전을 이룬다고 합니다. 독일과 일본에서의 그 막대한 그 반인륜적인 그러한 의료 실습이라고 해야 될까,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 그 마루타 시험부터 그런 것들이 엄청난 의학적인 발전을 이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의 미국이 초강대국이 또 된 거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전쟁을 하면 또 엄청난 또 경제 발전을 또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과 재산은 국가에서 다 지켜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신변 보호와 관리, 안전에 항상 유념하시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유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